자, 이제 다음으로 볼 내용은 데이터 모델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아마 익숙할 겁니다. 엔터티, 개체고요. 개체죠, 개체. 그리고 애트리뷰트는 속성. 그리고 릴레이션십은 관계가 데이터 모델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정의는 정의대로 알아두시고요. 엔터티는 업무와 관련된 어떤 것, 그리고 어떤 것이라는 게 이제 thing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이 갖는 특징, 성격, 이거를 속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릴레이션십은 이 어떤 것, thing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의는 정의대로 알아두시고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어떤 것, 학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학생이라는 엔터티, 그리고 여기 과목이라는 엔터티가 있어요. 우리가 수강 신청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학생이라는 어떤 것, 그리고 과목이라는 어떤 것이 있게 되는데, 학생에는 학번이라는 성격이 있을 거고요. 또 뭐 이름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과목에는 과목명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과목에는 몇 학점짜리다, 뭐 3학점, 2학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얘네들을 엔터티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터티와 엔터티 간에는 관계를 맺게 되죠. 학생은 과목을 수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엔터티고 애트리뷰트고 릴레이션십이냐, 이 구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학생, 수강, 과목,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학생, 수강, 과목, 이렇게 수강을 엔터티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수강에 참여한다, 뭐 과목은 수강에 뭐 제공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강을 릴레이션십으로 놓을 수도 있고 엔터티로 놓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엔터티가 뭐고 애트리뷰트가 뭐고 릴레이션십이 뭐다라는 거를 정의와 예를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는, 실제 모델링에서는 엔터티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엔터티를 떠올린 다음에 그 엔터티들 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들을 찾아서 엔터티의 속성인지 릴레이션십의 속성인지를 찾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게 될 실무적 모델링에서는 릴레이션십은 속성을 갖지 않으니까 실무적 모델링에서의 속성은 엔터티만 갖게 되겠죠. 자, 이러한 엔터티와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게 되는데, 그 부르는 이름이 약간 좀 혼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학계와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 안에서도 책마다 다르고요. 실무에서도 또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게 돼서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리해둔 이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스키마와 인스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란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스키마랑 인스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스키마를 모델링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용을 할 때는 인스턴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자, 스키마는 데이터 모델링의 대상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명시되며 자주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스키마인데요. 이걸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뒤에 테이블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뒤에 이런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섹션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인데, 섹션 아이디와 코스 넘버, 학기, 연도, 강사라는 속성을 갖고, 그 안에는 지금 둘, 넷, 6개, 6개의 레코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때 스키마라는 거는 요 빨간색을 제외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테이블의 이름, 테이블의 속성 이름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만약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콜스 넘버와 섹션 넘버 간에 연결이 돼 있게 될 거고요.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얘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즉 테이블 이름, 속성 이름, 테이블의 구조와 프라이머리 포린 키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고 껍데기에 해당됩니다. 껍데기인데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 틀,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스키마를 짜 놓고 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막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들이 막 사용을 해서 이런 값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변경됐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는 계속 변해요.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잠시 뒤에 또 변하고, 그래서 특정 시점에 예를 들면 지금 혹은 내일 오전 10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우리들이 DB 설계를 할 땐 스키마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SQL문을 써서도 물론 스키마를 건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인스턴스에 대한 질의, 연산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스키마와 인스턴스 관점에서 보면 한번 테이블로 얘기를 해볼게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요 안에는 예를 들면 이름, 나이 이렇게만 둘게요. 너무 많이 쓰기도 힘들. 학년까지 쓸까요? 학년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스키마잖아요. 그 안에 인스턴스로 홍길동 20살 2학년, 강감찬 21살 3학년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는 이러한 레코드 하나와 이러한 레코드 하나가 들어있다. 즉 스튜던트라는 스키마 안에는 이러한 인스턴스와 이러한 인스턴스가 들어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요거를 한 단계 더 전 단계로 가보면 여기에 엔터티가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엔터티가 있고 여기 이름, 나이, 그리고 학년, 이런 식으로 ER 모델에서 ERD에서 나와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키마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스키마 역할을 하게 되고, 요 학생을 잘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요러한 한 명, 요러한 한 명, 이렇게 두 개의 인스턴스가 들어있었던 거죠. 즉, 스튜던트라는 엔터티 안에 홍길동과 강감찬이라는 인스턴스가 들어있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요 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엔터티에 대해서 스키마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엔터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스튜던트라는 엔터티 안에 홍길동 20살 2학년이라는 인스턴스가 존재했던 거죠. 자, 요게 기본이 되겠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스턴스라고 안 하고 어커런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엔터티라는 스키마에 대해서 인스턴스라고도 부르고 어커런스라고도 불러요. 인스턴스를. 게다가 더 헷갈리는 거는 스키마를 엔터티라고 안 부르고 엔터티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경우에 인스턴스는 엔터티라고 불러요. 완전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엔터티라는 게 이게 스키마야 인스턴스야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고 좀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스키마 개념으로 쓸 때는 엔터티라는 이름을, 그리고 인스턴스 개념으로 쓸 때는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속성도 아까 보면 스키마, 얘네가 이제 요 속성명이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세미스터, 이어, 인스트럭터, 요런 게 스키마가 되는 거고요. 그 속성에 들어간 fall, spring, 오, 뭐 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속성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인스턴스. 그래서 속성의 경우에는 스키마일 때는 속성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값을 속성 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계의 경우에는 스키마의 개념으로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의 개념으로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페어링이라는 말도 사실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그냥 관계라고만 써요. 이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 페어링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데,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고 수강한다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홍길동이라는 인스턴스가 있고 DB라는 인스턴스가 있잖아요. 또 만약에 뭐 통계라는 인스턴스가 있고 강감찬이라는 인스턴스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수강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실제로 홍길동이 DB를 수강했다, 혹은 홍길동이 통계를 수강했다, 그러면 이때 관계에 대한 인스턴스가 두 개가 발생한 거예요. 홍길동이 DB를 수강했다는 인스턴스, 홍길동이 통계를 수강했다는 인스턴스. 자, 요 인스턴스의 이름을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수강이라는 관계에는 페어링이 3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념적으로 조금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들이 이제 ER 모델에서 쓰게 되는 용어가 엔터티, 관계, 속성,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로 엔터티의 인스턴스, 관계의 페어링, 속성의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스키마와 인스턴스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데이터 모델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죠. 저도 실제로 안 써본 것도 있고요. 익숙한 거는 사실 저는 2개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익숙하죠. 제가 처음 DB 공부할 때도 이걸로 했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뭐 엄청 몇 년을 그렸으니까 이게 제일 익숙합니다. 대학 교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이고,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까지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실무에서 사실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피터 첸 표기법이라고 하고 익숙하죠. 자,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를 자세히 설명할 건데, 예를 들면 부서에 직원이 소속한다. 이게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은 소속한다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으면 소속된다, 직원은 부서에 소속된다, 이렇게 됐을 텐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부서는 직원을 포함한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럽긴 하죠. 그래서 하나의 부서에는 직원이 N명, 여러 명 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직원은 하나의 부서에 포함된다라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 1대 N,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처음 들으시면은 너무 예민해 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런 표기법이 있다, 우린 학교에서 보통 이런 걸 배운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갈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IE,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노테이션인데, 애칭, 별칭으로 크로스 풋, 까마귀발, 여기 까마귀발 같죠?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새들은 다 이 모양 아닌가요? 뭐 닭발, 네, 뭐 까치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까마귀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 방법도 많이 쓰게 돼요. 되는데 우리는 제 수업 시간에는 요 표기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SQLD 시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교재에도 보면 요 두 가지 표기법이 자, 요거와 요거가 동시에 나와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다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아래 거는 여러분이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고 우리는 가운데 있는 IE 크로우풋 표기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해석만 해볼까요? 부서는 포함한다 직원을 이렇게 읽었죠? 자, 거꾸로 읽어볼까요? 이쪽으로. 직원은 소속된다 부서에. 자,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릴레이션십 이름은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릴레이션십 자체가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는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IE 크로스풋에서는 릴레이션십이 그냥 선이에요. 여기 어떤 도형이 없어요. 그래서 애트리뷰트를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그 까마귀 발 모양도 있고 이쪽은 짝대기가 하나 거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의 직원을 쿡 찍어 봤을 때 그 직원이 부서에 몇 군데 포함될 수 있느냐, 딱 한 군데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하나의 부서를 쿡 찍었을 때 그 안엔 직원이 몇 명 있을 수 있냐, 여러 명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명도 있을 수 있고 빵명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ER 모델, 우리 피터첸 표기법에 비해서 0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0명이 있을 수 있다. 즉, 페어링에 참여하지 않는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배우는데 옵셔널리티라고 하고요. 물론 그 ER 모델, 요 피터첸 방식의 ER 모델에서도 나중에 옵셔널리티를 추가하는 여러 가지 표기법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아주 그 오리지널 피터첸 모델에서는 오리지널 피터첸 모델에서는 옵셔널리티를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IE 모델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순서,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자,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순서는 원래 우리 그 DB 입문 시간에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에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순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유념해야 될 것들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ERD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엔터티를 구린 후 적절하게 배치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가급적 선이 꼬이지 않게 배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선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했으면 선이 안 꼬였겠죠. 아무튼 선이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되겠고요. 읽어 나갈 때는 요거는 가급적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는 이름 해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고 아래로 읽고 해나가기 편하도록 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티 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엔터티 간에 이렇게 관계를 설정할 거잖아요. 관계를 설정할 때 식별자 관계를 우선 설정한다. 이건 아직 모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중에 저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식별자 관계를 먼저 설정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일단 외워만 두고 갈게요. 엔터티 간 관계 설정할 때 식별자 관계를 우선 설정한다. 그리고 사이클이 형성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기서 엔터티에서 돌고 돌았더니 자기 자신한테 오는 이거를 루프라고도 하고요.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순환 관계라고도 하는데 이 순환 관계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모델러들은 사이클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설은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명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아까 봤잖아요. 이쪽에도 관계명 하나, 이쪽에도 관계명 하나를 썼으니까 양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등록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등록했다 뭐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 사용한다 혹은 뭐 조회한다 뭐 이런 것들 관계된다 이런 것들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 말고 최대한 구체적인 단어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신청한다 아니면 철회한다 뭐 등등 해서 구체적인 단어를 써야 됩니다. 포괄적인 단어는 지양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DB에 남는 거는 이런 엔터티들과 속성들이고요. 이런 릴레이션십은 그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계가 남지 관계의 이름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차수와 선택성을 표시를 하는데 관계 차수와 선택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봤던 요놈이 되겠어요. 자, 요놈. 자, 이게 1이냐 n이냐 1이냐 n이냐 이런 게 차수를 나타내는 거고 선택성은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관계 차수를 나타낼 때 우리 학계에서 배우는 용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뒤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학계에서 배울 때는 대응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응수가 카디넬러티고요. 차수가 디글입니다. 자, 요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실무에서는 차수가 요 녀석을 나타내요. 자, 요 녀석을 나타내요. 자, 즉 위에서 보면 1대 n이다. 이런 거를 우리 학계에서 배울 때는 카디넬러티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얘를 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해석할 때는 차수, 자, 실무에서는 차수하고 디그리 또는 카디넬러티.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딱 주고 나서 자, 지금 여기에 차수는 이렇게 되면 학계에서 물어보면 2차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이너리. 그리고 실무에서 물어보면 1대 n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치껏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좋은 데이터 모델.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누구는 좀 잘 그렸고 누구는 못 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잘 그린 거 못 그린 거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사실은 훨씬 더 엄밀한 기준들이 있어요. 잘못 만든 모델은 누가 봐도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고로 좋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데이터 모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여기 없는 얘기가 나오면 요놈이 답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완전해야 된다. 우리 한번 쭉 훑어볼게요. 완전해야 된다.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모델에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강 신청 기간이 달라져야 되는데 봤더니 수강 신청 시스템에 학생의 전공을 담는 란이 없어요. 그건 좀 너무 이상한가요? 학생의 전공은 있는데 그 과목이 어디서 개설된 어느 과에서 개설된 과목인지 어느 전공의 필수 과목인지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혹은 우리가 3번 로그인해서 3번 패스워드를 틀리면 아이디를 중지시키려고 하는데
DB에 보니까 패스워드를 담는 란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가 how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what에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모델에 그게 빠져 있다면 완전성을 놓친 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은 반드시 한 번만 기록해야 되겠어요. 자, 동일한 사실은 반드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있는데 고객 데이터에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주문이 있었어요. 주문이 있는데 이 주문을 고객명이 있고 주소가 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소가 여러 군데 나타나는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중복,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게 돼요. 지금 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귀를 잠깐 닫으시면 되고요. 귀를 닫으면 다시 열어야 되는 순간을 모르겠네요. 자,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를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동일한 사실은 반드시 한 번만 기록해야 돼? 그럼 포린 키는 어떻게? 라고 의문을 가졌다라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다시 동일한 사실, 요 사실이라는 게 실제로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속성은 한 곳에서만 관리해야지 여러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단 필수 불가결한 부득이하게 중복이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foreign key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규칙이 데이터 모델에 표현되어 있어야 함. 요거 굉장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아까 데이터 모델링과 프로세스 모델링 얘기를 할 때 how에 해당되는 거는 데이터 모델에선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업무 규칙은 이건 how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해석을 하자면, 규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모델에 표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프로세스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업무 규칙에 사원에는 정규직과 임시직이 있는데 정규직만 호봉을 갖는다, 이런 규칙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규칙을 담기 위한 사원의 정규직 임시직 구분, 혹은 정규직의 경우 호봉이라는 속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얘도 완전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속성이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속성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또 회사 관점에서 공통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마치 파일 시스템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파일 시스템처럼 부서별로, 응용 프로그램별로 따로 데이터 만들면 안 되고 공용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데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중복 배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네요. 완전성과 업무 규칙은 빠짐없이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고요. 중복 배제와 데이터 재사용은 한 번만 사실을 기록해서 여러 곳에서 쓰라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의 얘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얘와 얘가 비슷, 얘와 얘가 비슷. 동일한 데이터는 조직 전체에서 한 번만 정의되고 이를 다른 영역에서 참조 활용한다.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빠짐없이 있으면서 중복이 없어야 된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표현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표현에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소 빠르게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갔는데, 아마 최근에 DB 입문 수업을 들은 분들은 리마인드가 되면서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 과목을 처음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제부터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하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니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부터 따라가 보면 엔터티의 정의는 그냥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했다 정도 알아두시고 요거는 그냥 휙 넘어가고요.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어떤 뭐 아무거나 하나 주제를 잡아 볼게요. 뭐 여러분 텀 프로젝트 했던 것들 보면 병원 관리 시스템, 뭐 도서관 관리 시스템, 교통 관리 시스템, 경마장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강 관리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좀 굵직한 것들, 주인공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엔터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과목 이런 것들도 엔터티, 강사, 교수 이런 것도 엔터티, 뭐 학생, 강의실 이런 것도 엔터티, 어떤 특정한 사건도 엔터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버무려서 이 위에 있는 얘기들을 버무려서 정리를 하자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합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뭐하러 외우겠어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정의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고 예를 물어보면 엔터티라고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유형, 그 유형은 형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형, 그래서 tangible 엔터티가 될 거고요. 그럼 얘네가 이제 무형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하이어리키가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얘를 개념 엔티티의 일부라고 넣을 수도 있겠는데 뭐 굳이 보면 형태가 있으면 유형, 형태가 없으면 개념, 그 중에 또 뭐 사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형, 무형, 무형 안에 개념, 사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그냥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유형 엔터티, 개념 엔터티, 사건 엔터티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유형 엔터티라는 거는 아까 봤던 이런 엔터티 중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과목,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강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책이라든가 뭐 기자재 이런 것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결혼, 신청,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베팅, 뭐 어디 뭐죠? 경마장에 베팅을 한다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둘로 나눈 겁니다. 유형 엔터티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 자, 이건 뭐 뒤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요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교수, 강의실, 학생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무형인데 무형을 둘로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처음에 만들 때 뭐 데이터가 한두 개 쌓이고 한두 개 없어지는 게 개념이고요. 일단 그렇게 설명할게요. 무지 많이 쌓이고 무지 많이 변경되는 게 사건 엔티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뭐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네요. 수업 수강 신청을 해볼게요. 다시 학생이 수업에 신청한다. 자, 얘를 신청이라는 거는 수강한다라고 해서 릴레이션십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엔터티로도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마 이번 학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엔터티로 놓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요건 이제 수강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으니까 얘는 유형 엔터티가 되는 거고요. 수업이라는 거는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니까 물리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데 관리해야 할 정보니까 얘는 개념 엔터티가 되겠습니다.
사건 엔터티라는 거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며 비교적 발생량이 많다. 뭐냐면 학생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학생이 한 명 들어오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업은 누군가 하나 개설하면 있을 수가 있어요. 얘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강 신청이라는 거는 학생이 수업을 신청할 때에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쌓이는 데이터 양을 볼게요. 학생은 100명이 쌓였고 수업이 100개가 쌓였다. 수강권은 무지 많이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애를 우리가 이제 사건 엔터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건 엔터티라고 부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발생하며 비교적 발생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요 정의만 갖고 사건 엔터티를 찾아내긴 쉽지 않은데 DB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귀신같이 잘 찾아내는 게, 주로 얘는 릴레이션십으로 할까 엔터티로 할까 고민하다가 했던 것들이 주로 사건 엔터티의 후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와닿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얘는 스스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레코드가 하나, 학생이 홍길동이 들어올 때 누구의 의존도 의존을 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도 과목을 하나 개설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강 신청을 한 건 하려면 누가 무슨 과목을 신청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에 있는 애와 수업에 있는 애를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뭐 혹시 아시는 분은 위겐티티를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레코드가 쌓이는 양이 많으면 그거를 우리가 사건 엔터티라고 합니다.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학생을 이벤트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수업을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엔터티라는 용어와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죠. 잘 안 쓰는 이름으로는 스키마를 부를 때, 자, 지금 얘를 부를 때 과목이라는 엔터티, 강사라는 엔터티, 사건이라는 엔터티,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목이라는 엔터티 안에는 인스턴스가 이런 애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러한 한 레코드, 요러한 한 레코드. 그리고 강사를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인스턴스가 2줄 쌓였네, 2행 쌓였네, 요런 거 해서 엔터티는 스키마를 나타내고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스턴스를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엔터티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터티의 특징, 요것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엔터티의 특징은 해당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2 이상 인스턴스의 집합이어야 하고요.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이용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속성을 가져야 하고, 또 주식별자만 있고 일반 속성이 없는 경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데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티는 해당 업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병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병원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병원 시스템에 엔터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의사도 있겠고요. 뭐 진료도 있겠고 환자도 있겠죠. 환자라는 거는 병원 시스템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엔터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환자는 엔터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시스템에서나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나 뭐 어떤 회사에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요.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환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물론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직원이 몸이 아파서 뭐 병가를 내고 어느 병원에 가서 있다 오면 그땐 환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환자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어떤 직원이 언제 병가를 냈다라는 것만 필요하지,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갖고 어디 입원했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환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그러면 이 회사의 인사 시스템에는 환자가 엔터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요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될 얘기인데, 아까 그 엔터티가 만약에 학생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과목이라는 엔터티가 있어요. 과목이라는 엔터티에 여러 인스턴스가 있잖아요. 여러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쿡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목들 중에 데이터베이스 실무, 그러면 과목이 1000개가 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실무 과목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강사다, 그러면 강사가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 한 명을 쿡 찍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홍길동 봤더니 홍길동이 여러 명 있어요. 안 되겠네. 남자 홍길동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정교수인 남자 홍길동 봤더니 정교수인 남자 홍길동이 또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엔터티의 자격이 없어요. 어떡하지? 얘를 엔터티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얘를 하나 쿡 집어낼, 인스턴스를 하나 푹 집어낼 방법이 없네? 그러면 만들게 되죠. 그때 우리가 4번 이런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4번이 1, 2, 3, 4인 강사는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 번호. 자, 다시 가서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엔터티가 가져야 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그냥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데, 혹시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라? 그건 테이블 얘기 아닌가? 내가 배울 땐 말이야 하면서 테이블의 키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엔터티는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엔터티는 식별자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식별자가 2개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식별자가 없는 엔터티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죠? 네, weak entity, 약성 개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학계의 관점인 거예요. 자, 그게 학계의 관점인 거고, 지금 실무에서 말하는 이 엔터티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테이블화 되었을 때, 자, 어느 정도 테이블화 된 것을 우리가 엔터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때 유일한 식별자라 하는 거는 우리가 DB 입문 시간에 배웠던 그 키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일단 설득되시고 다 잊어버린 다음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엔터티는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네, 여러분한테 혼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론적인 내용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실무적인 내용도 하긴 해야 되겠고, 이론과 실무에는 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론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이거는 실무적인 거구나 라고 매핑을 잘 해두시고요. 만약에 이론적인 부분이 잘 이해 안 됐거나 예전부터 오히려 잘 됐네요. 그리고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 학기에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SQLD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터티의 특징, 요거는 우리 그 텀 프로젝트 할 때도 제가 여러분 그 실수하는 것들을 그 코멘트를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국민대학교의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어요. 국민대학교의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면은 흔히 떠오르는 엔터티가 학생이 있어야 신청을 할 거고,
또 과목도 있어야 될 거고, 교수도 있고, 뭐 학과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라는 거를 무심코 엔터티로 만드는 학생이 있어요. 국민대학교라는 정보를 어디에 저장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학교라는 거를 엔터티로 만들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국민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인데 학교 안에 들어갈 게 국민대학교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엔터티 스키마를 잡았을 때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엔터티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요. 다른 것만 가지고 학과랑 학생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제목에다가 국민대학교라고 쓰면 되잖아요. 국민대.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 이게 지금 모두가 국민대학교 시스템인데 여기에 굳이가 아니라 이거를 어디에 넣을 필요가 없고 넣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무조건 엔터티가 되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수강신청 시스템을, 대학관리 시스템을 성북구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자, 성북구에서 대학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국민대, 고려대, 상명대. 자, 여러 개 존재하게 되잖아요. 더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학교가 엔터티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게 엔터티가 될 수 있나 안 돼야 되나 고민할 때 인스턴스가 2개 떠오르면 되는 거고요. 아무만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엔터티의 특징, 빠져서도 안 되지만 어떤 속성이나 엔터티가 우리 아까 완전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속성도 그렇고 엔터티도 그렇고 업무에 필요한 게 빠지면 안 되는데 거꾸로 불필요한 게 들어가도 안 돼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 턴 프로젝트 할 때도 보면 처음에 엔터티와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십을 잔뜩 복잡하게 그려왔죠. 그려왔는데 나중에 지리 시나리오 업무기술서를 같이 보고 저희 팀 미팅을 하면서 뒤에 사용되지 않은 것들은 굳이 만들지 마라.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어차피 쿼리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을 건데 뭐하러 고객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뭐하러 쓰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필요할 것 같아서 남겨놨지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업무 프로세스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에는 어떤 엔터티나 애트리뷰트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좀 섞여 있어서 적절치는 않은데 큰 흐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엔터티와 애트리뷰트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책을 DB에 넣는 거, DB에서 책을 빼는 거, 어쩌고 저쩌고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 어떤 프로세스들이 어떤 엔터티들을, 어떤 애트리뷰트들을 이용하는지를 기록한 테이블인데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지 않고 그냥 위에서 설명을 할게요.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C라고 적고요. 데이터를 읽을 때는 R이라고 적고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U라고 적고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CRUD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어떤 새로운 엔터티에 해당되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표를 CRUD 매트릭스를 그려 놓고 봤더니 여기가 깨끗해요. 그러면은 이 업무에서는 이 엔터티를 필요할 줄 알고 만들어 놨는데 모든 업무가 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얘를 둘 필요가 없고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불필요하게 엔터티를 만들었거나 업무를 빠뜨렸거나 즉 텅텅 비어있는 요놈 좀 불안하죠.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애들. 자, 만약에 어떤 엔터티를 만들었는데 걔가 CRUD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면 내가 빠뜨린 업무가 없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빠뜨린 업무가 없는데도 텅텅 비어있다면 그 엔터티를 날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속성이냐 엔터티냐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날씨라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날씨를 엔터티로 둬야 될까요? 속성으로 둬야 될까요? 날씨를 한번 엔터티로 둬봤어요. 날씨라는 엔터티 안에 들어갈 속성이 없는 거예요. 날씨에 들어갈 속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비워둘까? 그러면 속성 없이 엔티티 이름만 있을 수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살려냈어요. 왜 없어? 날씨 이름이 있지. 그 날씨 이름? 그거 좋다. 날씨 이름? 그러면 값으로 be 혹은 눈, 맑음 이런 걸 갖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날씨라는 테이블을 만들면 여기에 날씨 이름이라고 적고 거기에 be, 눈, 구름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거 사실 잘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주 식별자만 존재하고 일반 속성은 없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아까 엔터티도 인스턴스가 둘 이상일 때만 엔터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속성도 엔터티가 속성을 2개 이상 가져야 엔터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은 요거는 엔터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태풍이라는 엔터티를 만들었는데 태풍 이름 있죠. 어쩌고 유명한 태풍들 몇 개 있잖아요. 자, 태풍 이름이 있고 그 태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어디서 발생했고 풍속이 얼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2개 이상의 속성들이 있다 그러면은 엔터티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보면 속성 없이 엔터티만 있거나 아니면 주식별자, 요거 주식별자가 우리 뭔지 모르겠지만 PK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자, 요건 나중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주식별자만 있고 일반 속성이 없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 요거는 나중에 배울 텐데 연관 엔터티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연관 엔터티는 주식별자 속성만 갖고 있어도 인정한다 라고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보겠지만 혹시 궁금해할 학생들을 위해서 연관 엔터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학생이라는 엔터티가 있고요. 학생 여러 번 나오네요, 오늘. 학생이라는 엔터티가 있고 수강이라는 엔터티가 있고 과목이라는 엔터티가 있을 때, 학생이 과목을 수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여기에 학번이 들어와야 되고요. 학번이 들어와야 되고 과목 번호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야 이 수강이라는 엔터티의 존재 가치는 누가 뭘 들었다라는 거를 엮어주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속성들이 있어도 되겠죠. 언제 들었고 그래서 평점을 뭘 받았다, 이렇게 다른 속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없더라도 얘는 지금 어느 학생이 어느 과목을 들었다라는 거를 연결을 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연관 엔터티라고 할 텐데, 이런 연관 엔터티의 경우에는 주식별자 속성만 있어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거 뒤에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앞에 와보면은 그때는 이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쉬운 얘기예요. 엔터티에 이름을 붙일 때 엔터티의 생성 의미대로 붙이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 보통 틀린 보기로 나오는 때는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너무 복잡하니까 약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근데 실제 또 모델링 할 때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약어를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아무튼 네, 문제풀이 할 때는 실제 용어를 써야 되고 약어를 쓰지 않고 단수명사를 써야 되고요. 자, 이 위에는 권고사항,
그리고 밑에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름이 동일한 엔터티가 중복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 이름이 동일한 엔터티를 중복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떤 뭐 매점도 있고요. 여기 뭐 도서관도 있고 그래요. 그 매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요 엔터티의 이름도 고객, 요 엔터티의 이름도 고객이라고 쓰게 되면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름이 동일한 엔터티는 중복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엔터티의 특징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엔터티의 특징은 지금 여기 보이는 ERD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IE 표기법에 의한 ERD입니다. 우리 피터 첸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까마귀 발이 곳곳에 나와 있고요. 자, 다른 엔터티와 최소 하나의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 얘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립되어 있을까? 딱 보기에는 멀쩡한 애 같은데 왜 고립되어 있을까? 이런 고립 엔터티가 있다는 건 잘못인데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아까 CRUD랑 똑같습니다. 불필요한데 괜히 만들었거나 혹은 뭔가 어디에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누락했거나 해요. 자, isolated 엔터티가 있다라는 거는 관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쓸데없는 엔터티였거나 하니까 아무튼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고립 엔터티를 인정해요. 자, 이런 경우라는 게 뭐냐면 통계성 엔터티, 코드성 엔터티, 시스템 처리형 내부 엔터티. 요거는 실제 업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SQL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쿼리를 수행할 때 참고하려고, 예를 들면 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약품이라는 게 있는데 약 코드를 우리가 이건 완전 엔터티로, 자, 우리가 뭘로 할까요? 다른 그러니까 쓸데있는 엔터티는 아닌데 어떤 에러 코드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에러 코드에서 에러 01이라는 코드는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에러 02는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어디엔간 저장을 해놔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DB에서는 에러 코드만 남겨놓지 이 코드가 왜 발생했는지를 남겨놓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코드가 발생했을 때 이 코드가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건지는 여기를 보고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시스템의 엔터티의 여기저기에서 얘를 참조할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업무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참조용일 때, 이런 코드성 엔터티라고 하고요. 통계성 엔터티는 미리 집계를 해놓은 것들, 예를 들면은 월별 거래량, 주문 또는 거래에서 계속 레코드가 쌓여가고 있는데 요거를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1월에 총 거래량, 2월에 총 거래량, 3월에 총 거래량. 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놔서 이게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1월에 총 거래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때마다 여기서 다 뒤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해두기 위해서 미리 통계를 좀 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성 엔터티, 요것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ERD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지 큰 종이에 한 종이에 잘 안 들어갑니다만 벽에 이만한 ERD를 붙여놓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몇백 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 isolated 엔터티들을 쭉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위에 ERD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네가 필요할 걸 통계를 위해서, 코드 참조를 위해서, 트랜잭션 로그를 조회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은 여기 모아두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